몽골의 한 물류창고. 중국 거래처 직원들이 몽골인 물류업자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거래 조건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게만 유리하게 책정된 불공정한 조건이기에 몽골인 물류업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발끈하고 마는데요. 당신이 우리 말고 어디와 거래할 건데요? 망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중국 거래처 직원들은 물류업자를 마구 비웃기 시작합니다. 결국 회사가 도산될 위기에 처한 물류업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물류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타미르입니다. 제가 물류업을 시작한 건 몽골의 경제가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거래가 큰 기회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걱정 속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거대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과 거래를 형성한 덕분에 한동안은 순조로웠습니다. 물류량도 안정적이고 중국 측에서 제시한 계약 조건도 만족스러웠죠. 그 시기엔 중국 거래처도 그리고 제 사업장도 서로에게 나름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날 때만 해도 이만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더라고요. 점차 거래 관계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거래하던 중국 거래처의 직원이 몽골에 위치한 저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미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 길을 출장 올 정도로 시간을 쓰는 걸 보니 저희 사업장과 독점으로 물류 계약을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기대가 되었죠. 회의실도 잘 준비하고 중국 측에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자료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팅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장기 계약을 맺을 거라는 강한 확신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런데 중국 측 대표가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이번 계약은 가격을 조금 낮출 생각인데요. 가능하시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약속된 가격 조건이 있는데 중국 측에서 제시한 가격은 그야말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있잖습니까? 더군다나 물류 비용이 이렇게 치솟는 상황에선 저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중국 측은 갑자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랑 거래 안 하실 건가요? 어차피 몽골 물류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과 거래하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그 말에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들과 제가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제 얼굴을 마주 보고도 저렇게 뻔뻔히 나오는 걸 보니 저를 그들보다 한참 아래의 부하로 여기는 것 같았죠. 저를 단순하게 하대하는 것을 넘어서 제 사업이 중국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지면 곧장 망하게 될 허술한 사업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모멸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측의 요구를 거의 모두 들어주면서도 나름대로 이해하려 했지만 이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고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제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말고 어디와 거래할 건데요? 망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중국 측 직원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제야 느낀 건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신뢰는 전부 허울이었고 그들에게 저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란 사실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그들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물류와 비용까지 오롯이 제 손실로 남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영세한 중국 업체에게 물류를 전달하기로 한 계약에서도 제가 단 한 번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자 그 업체는 바로 거래를 끊어버리더군요. 영세한 업체라서 이렇게 허술하고 경우 없게 운영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다시 떠올려보니 이미 그때부터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사실을 모른 척했던 것은 중국 시장과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중국 측 요구를 들어줘야 했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자존심도 상하고 점점 제 사업이 이 나라에 얽매여가는 느낌을 받아왔고요. 그러던 중 중국과 완전히 절연하기로 결정한 피지라는 나라의 사례를 듣게 됐습니다. 피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에 취한 협력 파트너십을 받아들였는데 그 후 중국 경찰은 범죄인 인도 청문회도 없이 피지 현지인을 체포해 중국으로 압송하고 피지 대학에는 공자학원을 세워서 친중국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더군요. 듣기만 해도 피지 정부가 왜 중국의 간섭을 차단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희 몽골 상황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몽골에게 그들의 문화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는 소식과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물론 저희 주요 거래처가 중국이라 그런 소식들은 애써 무시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왜 처음부터 중국과 거래를 시작했을까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우리 몽골의 경제와 제 사업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의존하는 것이 옳은지 의심이 들었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는 게 너무도 괴롭고 고립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과의 거래를 포기하게 된 후 한동안 사업은 침체되었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류업자 모임에서 아마르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르는 평소 한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국과 함께하는 사업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아마르가 저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르는 저에게 왜 한국과의 거래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아마르도 처음엔 저와 비슷했습니다. 무작정 큰 시장을 목표로 중국과의 거래를 시작했죠. 중국이 자금력도 세고 여러모로 강대국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비즈니스에서 항상 갑의 입장을 고수했고 협력이라기보다는 아마르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였다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제 경험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회의감에 잠겨있던 어느 날 아마르는 아주 우연히 한국과의 작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실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작은 계약이 아마르의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한국 쪽 담당자는 계약의 세부 사항부터 거래 방식, 심지어 문화적인 차이까지 배려해 주었고 아마르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제가 놀라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아마르는 미소를 지으며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 몽골과 비슷한 점이 무척 많았어요. 그건 단지 비즈니스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몽골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의 가족 문화나 우정 같은 정서가 우리 몽골 사람들에게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었죠. 그 덕분에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 학생들 중에서도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가고 그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특히 경제적 기회가 많고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몽골에선 꿈꾸기 어려운 일들도 가능하게 해준다더군요. 한국 덕분에 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곳에서 더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르는 활짝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큰 시장이 곧 기회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관점도 돌아보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사업 방식을 다시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저에게 아마르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을 대우해주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마르와 나눴던 대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이 정말 신뢰를 중요시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을 거래처로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 덕분인지 그동안의 고충과 실망을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희열이 생기더군요. 저는 아마르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과 다리를 놓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마침 한국 거래처에서 더 다양한 물류 업체와의 계약을 원하고 있던 상태라 정말 운이 좋게 거래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과 계약을 맺기로 했을 땐 무척 망설여졌습니다. 연고도 없고 낯선 나라인 한국과 거래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거래하던 나라들에 비해 거리도 멀고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일정은 얼마나 걸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굳이 한국과 거래할 필요가 있나 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저 역시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이 결정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처음 견적서를 받았을 때도 무척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 비용과 속도가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몽골에서의 물류 처리는 대부분이 수작업에 의존하는 형태라 단지 물건을 한번 통관하고 발송하기까지도 며칠이 걸리기 일쑤죠. 그래서 한국의 그 초단시간 배송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제 물류 사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저희 회사의 물류 담당자들과
다시 한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보를 열심히 찾아본 물류 담당자들이 말하길 한국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믿어보자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이거 정말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한국 측에서 제안한 건 AI 기반 당일 배송 시스템이었는데요. 제 귀에는 당일 배송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희 몽골에서는 당일 배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AI가 배송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물류센터에서 즉시 준비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 설명만 들으면 분명 대단해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심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첫 주문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의심이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한국의 물류 네트워크는 정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물류를 정리해 보내자마자 바로 주문 배송시설로 보내졌고 모든 단계가 예측했던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걸 확인했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체계적인 물류라는 거구나 하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몽골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한국은 이미 AI, 빅데이터 등을 통해 새로운 물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첫 경험을 통해 기존의 물류 방식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저희 몽골에서 물류란 솔직히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거리도 멀고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선 물류가 단순히 물건을 옮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아낀다는 서비스로 인식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거래를 시작한 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중국은 제 물건을 받고 분류하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는데 한국은 이틀도 안 되어서 모든 물건을 분류해 판매까지 마쳤죠. 게다가 한국에는 도심 곳곳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지역 수요에 맞춰 빠르게 물류 분류부터 배송까지 처리하는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있었고요. 이런 시스템도 저희 몽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새로운 물류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AI나 빅데이터를 넘어서 로봇이나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더군요. 심지어는 도심에서 화물차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류 전용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몽골의 사정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기술력 덕분에 한국의 물류 시장이 가진 잠재력과 혁신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물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 화물차 위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인 저에게도 물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대형 화물차의 안전운행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도심 내 물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과 거래할 때는 전혀 달랐는데요. 제 물건이 중국 땅으로 건너간 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고 이동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컴플레인은 전부 제가 처리해야 하는 억울할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건 구매자는 물론 물류 공급자인 저에게도 물류의 정보를 알려주며 물류와 안전을 동시에 관리하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한국 물류 시스템에서 놀라운 점은 예방적 조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나 자연재해 등으로 물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두더군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준비 덕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정에 맞춰 물건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몽골과 비교하면 정말 눈에 띄는 차이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보통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대응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의 물류 서비스가 고객의 신뢰를 가장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거래가 몇 번 더 이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고객 클레임이나 문제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쪽에서 물건을 한 번 잘못 보낸 적이 있는데 한국 측 거래처에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 주더군요. 한국에서는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물류 서비스의 기본 원칙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신경 쓰는 한국의 물류 환경이 낯설었는데 점점 그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 신뢰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너무나도 차이나는 한국 업체와의 거래 경험 덕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시작은 단순한 물류 거래였지만 어느새 한국의 문화 자체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내는 선진적 환경 덕분에 참 특별하게 다가왔지요.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 물류업 동료들에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우수함을 설파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고, 물건이 이동하는 속도와 효율성은 몽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런데 아마르 말고도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심지어 제 자식들조차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찾아보던 중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몽골에 생긴 한국 편의점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요즘 젊은 몽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한류라더군요. 특히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식 편의점에서는 항상 한국식 김밥과 라면이 구비되어 있어서 이미 그 지역 몽골 사람들에게 친숙한 음식이 되어버렸다지 뭡니까?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들조차 울란바토르의 풍경을 보고는 그냥 한국에서 온 것 같다고 할 정도로요. 게다가 한국식 아파트도 엄청 세워진 상태라 한국의 동탄 신도시를 닮아 몽탄 신도시라 불리고 있다더군요. 저와 아마르를 빼고는 한국에 관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한국과 몽골 사이의 교류가 활발했다니 호기심이 동한 저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직접 울란바토르로 가보았습니다. 직접 본 울란바토르의 풍경은 무척 놀라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한국식 편의점들, 그리고 늦은 시간임에도 저희를 친절하게 맞이해주던 직원까지.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밤낮 없이 친절하게 서비스해주는 시스템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매장 한편에는 불고기 도시락, 전주비빔 삼각김밥 같은 한국 음식을 찾는 몽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의 김밥과 라면이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모습을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보이는 한글 간판과 편의점의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국을 그대로 본뜬 듯 보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이었는데요. 대장금,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이야기가 매력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감정과 상황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울란바토르에도 한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더 나은 사업 여건과 인간적인 존중을 제공했던 나라인 한국이 몽골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요. 고마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놀라운 가능성과 우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몽골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제 동료들과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랐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김치와 라면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주제곡을 흥얼거리고 있어요. 한국이 주는 따뜻함과 문화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마치 두 나라가 한마음으로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몽골인인 저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 NHK 방송국의 한 기자가 현재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는 태풍 산산을 취재하기 위해 규슈에 도착했습니다. 취재 준비를 마친 뒤 밖을 나서는 순간 훨씬 심각한 상황에 할 말을 잃고 대형 방송사고를 칠 뻔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NHK 방송국의 취재 기자 하루카입니다. 요즘 일본을 강타하는 연이은 재난 소식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기자로서 이렇게 자주 재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에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소식은 정말 심각해요. 지난 8일 미야자키의 규모 7.1 지진을 시작으로 난카이 해구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더니 연이어 큰 지진들이 발생했어요. 도쿄 근처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 홋카이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8,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 지진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또 하나의 평범한 태풍이려니 했는데 점점 세력이 강해진다는 예보에 모두가 긴장하기 시작했죠.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산산의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에 달한다고 해요. 순간 풍속을 시속으로 바꾸면 약 210km인데
자동차를 공중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위력이죠. 당연히 사람은 무사히 걸어 다닐 수도 없겠죠. 정말 엄청난 수준이에요. 7m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위력이라니까요. 얼마 전 네덜란드의 한 주택가에서 비슷한 풍속의 토네이도가 불었는데 주택과 나무가 통째로 뜯겨 나가고 지붕이 순식간에 벗겨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번 태풍 산산이 그 정도 수준이라니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더 큰 문제는 태풍의 이동 경로예요.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산산이 일본을 향해 직격으로 온다고 해요. 전 세계 기상청들도 일본 열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 경로를 보니 가고시마 인근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천천히 내륙을 관통해 일본 동부까지 간다고 해요. 사실상 일본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셈이죠. 크린으로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면서 마치 일본 전역을 세심하게 둘러보듯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는 모습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에 발생한 다른 태풍들은 한국은 비켜가고 모두 일본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강력한 산산마저 또 한국만 피해가고 일본을 관통한다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토록 고통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번 태풍은 강하면서도 움직임이 느려서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요.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측했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수준이에요. 강풍은 물론이고 산사태, 침수, 하천 범람까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400mm라는 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한 달 내내 내리는 비의 양보다 하루 만에 더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일본은 태풍이 자주 오는 나라지만 이번처럼 모든 직원들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사실 이번 태풍에 대해 특별히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얼마 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취재하면서 만났던 지질학자의 말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력한 태풍이 난카이 해구 바로 위를 지나갈 경우 해저 지형에 영향을 미쳐 태풍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번 태풍 산산의 경로가 정확히 난카이 해구 바로 위를 지나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만약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면 해저에 쌓인 침전물이 이동해 해저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고 해저의 압력 상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대요.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겨우 5cm 움직이는 해저 지형에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난카이 해구 같은 깊은 해저 지형에서는 침전물의 이동이 지질학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일본의 일부 시민들, 특히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일본을 탈출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보고 한국으로 도망가서 살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하는 것뿐이에요. 직업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향하고 있는 규슈 지방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아직은 이동 전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어요. 산산을 직접 마주하는데 무사할지, 그 지역은 또 어떤 참혹한 피해를 입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죠. 취재를 위해 규슈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주민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한 어부분께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년 태풍이 오지만 이번엔 특히 강력하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배는 항구에 단단히 묶고 집 주변을 정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가득해요. 바다가 주는 은혜도 크지만 그만큼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은 정말 자연재해의 나라예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태풍, 지진, 홍수 등 수많은 재해가 이 땅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어요. 저 또한 기자로서 매번 재해 현장을 취재하며 느끼던 두려움과 무력감이 늘 머릿속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수십 년간 계속해서 경고되어 온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가능성은 그 어떤 재해보다 더 깊은 공포를 불러일으켜요. 아마 일본인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불어닥치는 태풍 산산도 난카이 대지진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 더욱 걱정이에요. 이제 태풍이 곧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본격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일본은 다시 한번 자연의 위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어요. 왜 일본은 한국처럼 안전한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질 않아요. 사실 그 지질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이 답일까요? 태풍 산산이 다가오는 가운데 저는 문득 1년 전 한국 기상청을 취재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상예보 시스템을 취재하러 갔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서울 기상청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한반도 전체의 기상 상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CCTV 영상, 드론 촬영 화면, 시민들이 보내온 제보 사진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정보가 AI에 의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상청의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의 시스템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AI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AI가 서울 북부 지역의 하천 범람 위험을 예측한 거예요. 김 과장님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되고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 비상 연락이 갔습니다. 동시에 시청 내 모든 부서의 상황이 공유되었고요. 불과 5분 만에 모든 초기 대응이 완료된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과정에 최소 30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위치 기반으로 맞춤형 재난 정보를 보내는 게 놀라웠어요. 심지어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다국어 지원까지 있더라고요. 김 과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상황실 한쪽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예측대로 하천 범람 위기가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어요. 매달 다양한 시나리오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최신 기술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죠. 다음 날 재난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VR 기술을 활용해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항상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우리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지금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재난 문자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기능도 제한적이에요. 메시지 발송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도 많고 내용도 너무 획일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지죠. 게다가 우리 기상청과 재난관리부서 간 협업도 원활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 정보 공유나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예산 부족은 물론이고 관료주의적 장벽도 높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태풍 산산을 맞이하려니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낙후된 시스템으로 과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말이죠. 그렇게 태풍 산산이 가고시마현에 상륙한 지 여러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 NHK 취재팀은 현장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에요. 바람은 초속 70m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초에 70m를 날아가는 속도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바람이 가고시마현을 강타하고 있죠. 이 정도 속도면 누구든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거리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초속 40m만 돼도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지붕이 벗겨질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숙소의 창문이 마치 뜯겨나갈 듯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 소리가 방 안까지 울릴 정도로 거세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방 안에서 바깥을 촬영하며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일본은 평소 재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재해 상황을 마주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연의 힘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인간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건 대피소의 현실이에요. 제가 방문한 가고시마현의 한 대피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다투고 있었고 일부는 배식대 앞에서 음식을 서로 차지하려고 밀치고 있었어요. 대피소 관리자는 지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잠잠하던 시민들이 재난 상황이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자 더 이상 통제가 어렵다고 했어요. 일부 주민들이 식량과 물을 독점하려고 하고 심지어 노약자들의 물건까지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일본이라고 하면 늘 예의 바르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깍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재난 상황이 닥치자 대피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기심에 불타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피소 소장님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재민들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일이 있어서 이번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료로 본 질서 정연한 대피소의 모습과 차원이 다른 일본 대피소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 이렇게 퇴락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가고시마시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대요. 히가시 지구를 포함해 총 5개 구역 30만 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고 긴급 재난 문자도 이미 3차례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긴급 재난 문자는 한 통밖에 오지 않았어요. 이마저도 문제가 있나 싶었죠. 대피소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추가 인원을 수용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수용 한계를 넘었고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급히 본부에 연락해 대피소 현황을 파악했어요. 가고시마 시내에 총 50개의 대피소가 개설되어 있었고 수용 가능 인원은 15만 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12만 명이 대피한 상태였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비상 식량과 물자 준비 상황도 확인했어요. 3일치 식량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부족할 것 같았어요. 특히 일부 시민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평한 분배가 어려워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피소 운영 시스템을 적용해보려 했어요. 식량 배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질서 유지에 힘쓰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었고 질서 있게 줄을 서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자원봉사자 모집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협조적인 태도가 그리워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 시에 더 잘 뭉치는 것 같았거든요. 코로나 때도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도 전 국민이 자원봉사를 위해 태안으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통신망 불안정으로 인해 정보 전달이 지연되는 바람에 긴급 재난 문자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일부 지역 주민들은 대피 명령을 늦게 받은 것 같았어요. 이로 인해 대피소로 향하는 도로가 더욱 혼잡해지고 새로운 위험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다 이렇게 대피소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생길까봐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일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질서와 예의는 어디 간 거지? 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서로를 돕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변할까? 태풍 산산의 현장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위력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우려입니다. 얼마 전 만났던 지질학자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태풍이 난카이 해구 위를 지나가면서 해저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대지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로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열도의 남서쪽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해구입니다. 여기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지진은 일본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해요.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가 무려 건물 10층 높이 이상으로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인해 가옥 수백만 채가 부서지고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는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해요.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 내 지진의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례적으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들은
지질 전문가들도 당황하게 만들고 있죠. 이런 잦은 지진 발생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친구 유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키는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녀의 말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부러워졌어요. 하루카, 너도 한번 한국에 가봐. 여기는 정말 평화롭고 안전해. 지진 걱정도 없고 태풍도 거의 안 와. 게다가 재난 대비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 유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우리나라가 정말 저주받은 땅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일본만 이렇게 자연재해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일본에 살면서 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정말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심지어 한국 회사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하루카, 나 한국으로 이주할까봐 여기서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할 것 같아. 유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구마저 떠나려 한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그들의 일상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요. 지진과 태풍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일본과 달리 그저 일상의 소소한 날씨 변화에 대한 소식만 전해지는 모습이 부럽기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일본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언제나 자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또한 살면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스스로 깊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 늦은 예보와 대피 명령, 원활하지 않은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 그리고 대피소 운영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는 우리 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 같아요. 시민들의 행동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목격한 일부 이기적인 모습들,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인의 예의와 질서가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시민 의식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대응 시스템, 효율적인 대피소 운영,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시민들의 연대 의식,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여요. 동시에 일본의 과거사와 현재의 자연재해를 연관짓는 시각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겪는 잦은 재해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천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는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며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해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더 나은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재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언론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나 시스템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이 더 나은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약자를 배려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태풍 산사는 아직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부디 이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배려심 있는 일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